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새로 나오는 4세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외과적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의 경우 약물과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전 질환을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유전자 치료라고 합니다. 1990년대 면역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를 처음 사용했을 때 혁신적인 유전 질환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 오르니틴 카르바밀 전이효소 결핍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한 유전자를 주입받았던 18살의 환자가 4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효과와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학계는 다시 신중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자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법이지만 단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자르는 기술과 붙이는 기술 중 자르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유전자 가위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가위는 바로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입니다. 1980년대 중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유전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특이한 단백질 하나가 개구리의 DNA에 단단히 결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백질의 3D 구조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손가락 모양의 기다란 고리가 개구리의 유전자를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 모양의 특이한 구조를 감안하여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에 징크핑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징크핑거 단백질 하나가 DNA의 극히 일부분, 즉 약 3개의 염기만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원하는 특정한 유전자를 겨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크핑거를 이용하여 DNA의 특정 부분을 겨냥하려면 좀 더 긴 단백질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6개의 징크핑거 단백질을 엮어 총 18개의 염기를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DNA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DNA를 변형하는 방법, 즉 자르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한 요소가 DNA를 잘라내는 이상적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4키라는 제한 요소를 골랐는데 그 이유는 DNA를 깨끗이 잘라내기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징크핑거 단백질의 DNA 인식 능력과 제한 요소의 DNA 절단 능력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첫 번째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라는 유전자 가위가 탄생한 것입니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는 손가락 같은 돌기로 DNA를 움켜쥐지만 설계가 어렵고 생산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렌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탈렌이 바로 2세대 유전자 가위입니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는 작은 수생 개구리에게서 유래하지만 탈렌은 세균, 즉 특히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에서 유래합니다. 탈렌에는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와 달리 손가락과 유사한 구조가 없습니다. 대신에 탈렌에서 뉴클레이스라는 단어를 뺀 테일, 즉 전사 활성체 유사 인자는 잔토모나스 속에 속하는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서 이 세균의 감염성 유전자인 AVR-BS3로부터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테일은 식물의 세균에 대한 1차 방어를 무력화시키고자 진화된 세균의 감염성 단백질입니다. 테일은 피감염식물의 특정 유전자 프로모터 영역에 결합하여 감염을 도울 수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탈렌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절단 대상 DNA 시퀀스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즉, 이 탈렌의 아미노산의 배열만 바꾸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조작이 어려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렌이 무려 17개의 DNA 염기를 인식하므로 인간의 DNA 조각을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탈렌이 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를 추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또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와 마찬가지로 탈렌이 DNA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소는 4키입니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와 마찬가지로 탈렌에게서도 두 개의 결합체가 유전자 측면에서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효소가 이중나선을 절단하여 세포로 하여금 복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오사카 대학 요시주미 이시노 박사는 이콜라이 세균을 연구하던 중 한 단백질 옆에서 특이한 DNA 시퀀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모르다가 28년 후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그 시퀀스는 세균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사용되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크리스퍼는 두 문자어로 구성된 단어인데 그 뜻은 규칙적으로 떨어져 있는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 염기 서열입니다.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는 이것이 별로 놀랍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염기 서열의 약 50% 이상도 반복되는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페이서는 매우 균일할 뿐더러 기원이 그 세균을 공격했던 바이러스의 시퀀스로부터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몽타주와 같아 세균의 요주의 바이러스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퍼 시스템은 몽타주와 동일한 시퀀스를 만나면 모조리 절단해버리므로 전에 침입했던 바이러스가 또다시 침입하면 파괴해버립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가위를 만드는 것이죠. 크리스퍼의 정식 명칭은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으로 특정 염기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RNA와 특정 염기서열을 자르는 가위 역할인 캐스9 뉴클레이스 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는 탈렌과 마찬가지로 세균의 항바이러스 메커니즘에서 유래합니다. 처음 크리스퍼가 세상에 나올 때는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스 RNA를 각각 단백질에 연결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 둘을 합쳐서 아예 가이드 RNA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한 요소로 4키를 사용하는 징크핀거나 탈렌과는 달리 크리스퍼는 캐스9이라는 새로운 효소를 사용하여 DNA를 절단합니다. 이 세 가지 유전자 가위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깔끔한 것이 크리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이 나머지 두 세대의 가위들과는 달리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없고 말끔한 유전자 코드 라인에 절단 요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구조를 가진 크리스퍼 시스템은 세포 안으로 부드럽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나온 이래로 과거에는 질병 모델 동물을 만들려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몇 주 만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나온 이후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새로 4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CPF1이라는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술은 크리스퍼 캐스9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으로는 캐스9이 아닌 CPF1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이 단백질의 특성상 매우 짧은 RNA 구조와 결합하기만 해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아까 가이드 RNA가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스 RNA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 크리스퍼 CPF1 기술은 단순히 크리스퍼 RNA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PAM 시퀀스는 이 기술이 인식할 수 있는 DNA 염기 서열을 말하는 것인데 크리스퍼 캐스9은 구안인이 있는 곳 그리고 새로 나온 이 기술은 티민이 여러 개 모여있는 곳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 자르는 방식도 크리스퍼 캐스9은 두 개의 DNA 가닥을 나란히 자르지만 새로 나온 이 기술은 두 가닥의 DNA 양쪽에 염기를 남겨두고 얼기설기 자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지금 매우 상용화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 허젠쿠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무려 사람 배아세포에 적용시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전 세계가 합의를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지금 이 과학자는 무려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기술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